자, 법인의 행위 능력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도 정관에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법률 행위를 해야만 법인이 존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위 능력이 필요한데 권리 능력의 범위와 행위 능력의 범위가 완전히 일치한다. 그럼 그 법률 행위는 누가 하느냐는 얘기죠. 대표기관이 하는 겁니다. 법인이 직접 움직이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기관 개인이 자기 집안일 한 거는 법인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대표기관이 그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했어야 됩니다. 직무와 관련된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가 된다. 대표기관이 무슨 행위요? 예,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했어야 그게 법인의 행위가 된다. 그래서 양쪽 가로 1번에 대표기관이 직무 관련된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가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그럼 대표기관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기관은 5개 유형이 있어요. 대표기관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 특별한 뭔가 임무를 가진 사람 같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할게요. 특, 임, 청, 이, 직 이렇게 할게요. 특, 임, 청, 이, 직 해보세요. 예, 그래요. 특은 특별대리인이에요. 특별대리인.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 사이의 이해 상반 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사람이다. 뒤에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임시이사입니다. 임시이사. 이사가 없거나 또는 이사의 결혼으로 인해서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이사가 없거나 이사의 결혼이 생기면 누구 선임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이사가 없거나 이사의 결혼이 생기면 새로운 이사를 뽑아야죠. 임시이사를 왜 뽑아요? 이사가 없거나 이사의 결혼으로 인해서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그래서 지금 당장 손해가 생기겠는데 이사를 언제 뽑고 절차가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임시이사를 정해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어떤 법인은 이사의 정족수가 5명이고 그 중에서 뭔가 결의하려면 과반수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가 3명까지 있으면 전원 동의하면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가 2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3명이 결의해야 되는데 일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손해는 눈앞에 닥쳤는데 그때 법원에서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임시이사를 선임해 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청산인입니다. 청산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랬죠? 이때 이 청산인. 요거는 평상시에 활동하는 이사죠. 이사. 그 다음에 요거는 직무대행자. 자, 직무대행자는 이사의 선임 절차에 흠결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나하고 경쟁하던 이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선임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그리고 얘는 이사가 돼서는 안 되는 자인데 이사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업무를 계속하게 되면 그 행위는 다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얘 업무를 중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를 중지시키고 소송을 통해서 얘를 이사 지위를 박탈해야 된다고. 근데 얘를 이사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소송을 하고 나중에 내가 승소해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을 계속해버리면 그건 다 무효가 돼서 거래 안전을 완전히 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이사의 업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보니까 이거 다툴만 한데 그럼 가처분 명령을 합니다. 그럼 이사의 업무 집행이 정지가 되죠. 그럼 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때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사의 업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하게 되면 이사가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업무했대. 그 업무는 싹 다 무효거든요. 그럼 그때는 누가 대신 일을 해야 돼요? 직무대행자가 일을 해야 된다. 그때 필요한 임시적 기간이고, 이게 다 임시적 기간이에요. 평상시엔 누구요? 이사고요. 그 다음에 해산한 법인은요, 청산인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종류부터 특, 임, 청, 이, 직 이걸 암기해야 되겠죠? 해보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누가 법인의 대표기관이 되느냐는 정관에 따르겠지만 비영리법인에는 특임청이직이다 라고 나와 있죠. 예, 그거. 그 다음에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한다. 자, 법인의 이사가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지네 집에 가져갈 행위가 아니야. 다 법인에게 귀속시킬 행위들이죠. 근데 지가 개인적으로 해서 우리 집에 가져갈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법률행위 하면서 이거는 집에 가져갈 게 아님. 이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면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무슨 법인 대표이사 아무개. 우리가 많이 봤던 거 그거야. 비영리 법인은 이사장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자동차 계약서에 보면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아무개 직인 찍혀 있고 밑에 어느 대리점 이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누구냐?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야. 거기에 이 법인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대표이사. 대리인 누구라고요? 아무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지사가 어디야? 분사무소. 대리점이죠. 지점, 각 지점이 대리점. 그래서 본인이 무슨 주식회사고 대표이사 아무개는 대리인이다 그런 뜻인 거야. 그래서 법인과 이사 사이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법률 행위할 때는 이건 나를 위한 행위가 아니고 내 개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법인을 위한 행위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게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아무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은 누구 재산인데? 현대자동차 재산인데 누가? 대표이사가 대리인으로 아무개가 왔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거든요.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이 직접 법률 행위할 수 없으니까 무슨 사단법인, 이사장 아무개, 회장 아무개 이렇게 쓰는 게 대리인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법인의 대표가 직무 관련 행위를 할 때는 현명, 내게 아니고 누구라고요? 법인거다라고 하는 거야. 법인거다. 현명주의. 그 다음에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원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관에 기재해야 되죠. 그리고 정관에 기재했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대표자 갑에게는 그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이 없어요. 처분의 대리권이 없는데 처분행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대리권 없이 처분행위한 거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무권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법인의 행위 능력의 범위 다음 페이지 나오죠? 행위 능력의 범위는 권리 능력의 범위와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니까 법인의 정관을 들여다보면은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갖고 그 범위 내에서만 법률 행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위 능력을 따질 수가 없는 거야. 각 법인마다 행위 능력의 범위, 권리 능력의 범위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따질 수 없고 다만 이거와 관련돼서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직접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한대. 그럼 법인이 직접 불법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리하고 다른 거야. 법인과 이사 사이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면 법률 행위할 때 대리관계 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도 준용이 되는데 하나 추가가 되는 게 법인 실제론에 의해서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그 행위가 불법 행위가 됐고 그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다. 그럼 당연히 대표기관은 지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법인도 같이 책임을 진다고. 왜냐하면 법인이 직접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그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은 자 이렇게 법인이 있답니다. 법인이 있고 법인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이 자가 뭐냐 이거 이렇게 비뚤어졌지. 하여튼 마음이 삐뚤어져 갖고 그죠?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자가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합니다. 근데 대표기관이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할 때 개인적으로 수포 갖고 집에 가서 먹고 살 계란이나 우유 사 가져간다. 이게 직무에 관한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했어야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외형 이론이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서 외형 이론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만 보여도 직무 관련 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시간에 대표기관이 회사차를 타고 뭔가 하러 가다가 지 개인적으로 시장 보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 외부 사람이 봤을 땐 대표기관이 직무 관련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난 개인적으로 저거 진짜 개인적으로 시장 보러 가다가 그랬거든요 라고 했어도 그 사람이 볼 때는 근무 시간에 대표기관이라는 자가 회사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죠. 그럼 그 자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이건 직무 관련 행위다 이렇게 봐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봐주냐면 상대방 시각에서는 하나가 책임지는 게 좋아 둘이 책임지는 게 좋아. 둘이 책임지는 거 좋아.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는
대표기관 개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편해요? 법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편해요? 왜? 재산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자산의 규모가 표시되어 있죠? 대표기관은요? 집기 어디 있어? 다 마누라 거지.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있는 기업가들이 외국에서 상대 안 해주는 기업가들이 있어. 지재산 하나도 없이 다 마누라한테 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얘는 벌써 기업을 살리겠다는 거야. 일단 꽁무니부터 빼놓은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요, 진짜 큰 기업에서는 거래도 안 해버립니다. 도덕성의 문제를 삼아서. 자, 좋습니다. 이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불법 행위를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불법 행위의 요건은 갖춰야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가했을 때 얘가 책임질 만한 책임 능력, 즉 의사 능력,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이때 이 제3자는 손해가 발생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직무 관련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외형 이론에 관해서 선이면서 동시에 중대한 과실만 없다. 이런 경우에 이때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해서 이때 제3자는 법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대표기관 개인에게도 똑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을 두 사람 이상이 같이 책임지는 걸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네 둘은 서로 간에 무슨 관계죠? 연대 채무자 관계에 있어요. 연대 채무 관계인데 연대 채무는요. 처음부터 우리 저 일 하면서 같이 책임집시다. 그럼 처음부터 합의가 돼 있는 거죠. 이걸 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둘이 합의는 안 했지만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같이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둘이 합의는 안 했어요. 나는 여기서 저 사람한테 돌을 던진 거야. 근데 이분도 여기서 저거 지금 얄미워 죽겠네. 그리고 신발을 던졌네. 그래 그 돌에도 맞고 신발에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쳤다는 거지. 아니면 누가 던졌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돌에 맞았어요. 그럼 둘이 짜고 한 거야? 각자 한 거야? 각자 했어도 이때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해서 둘이 같이 책임져야 된다고. 형법은요. 누가 한 건지 분명치 않으면 둘 다 무죄가 추정이 되는데 민법은 누가 한 건지 분명치 않으면 둘이 공동으로 같이 해버린 거예요. 손해배상은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 서로 합의는 안 했잖아요. 이런 연대 채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돌 던졌습니다. 픽픽 던졌어요. 누구 돌이 맞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죠. 하여튼 맞고 하나 맞고 쓰러져 갖고 손해배상 치료비 물어줘야 된대. 그럼 걔는 나한테 발생한 치료비 100만 원을 다 청구할 수 있어요. 또 이쪽 분한테도 100만 원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물어줬다고. 그렇다고 이분한테 가갖고 50만 원씩 같이 부담합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법원에서는요. 우리 대부분 판례로 인하면 그냥 공동불법행위자끼리는 책임 정도 비율에 따라서 내부적인 분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분담을 할 수 있다라고 판결해 주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부진정 연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손해배상 해줬다 그래서 다른 분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모든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어서는요. 법률 규정에 구상권 규정을 둬 놓거나 아니면 판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늘 정해놨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얘네 상호간에는 법인이 얘한테 손해배상을 해줬대요. 그럼 얘 잘못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구상권 행사할 수 없는 게 원칙인 거예요. 원래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어서는요. 여기는 지가 잘못했으니까 여기다가 구상권 행사하는 건 당연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판례로 정하든 아니면 특별 규정을 정하든 특별 규정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의 다 그래요. 그게 형평에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법인에서 손해배상을 해줬답니다. 그랬으면 여기다가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구상권 행사할 때는 어떤 규정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죠. 그렇잖아. 법인에서 월급 받는 애 아니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앞을 세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아, 이사도 대표이사도 월급 받아요. 네. 법인에 월급 받는 애죠. 그럼 법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손해를 끼쳤잖아요, 법인에게. 그러니까 성관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손해배상했을 때는요. 자, 그럼 어떤 자들이 대표 기관이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보이죠? 이런 자들이 대표 기관이 되는 겁니다. 특, 임, 청, 이, 직 그래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회장님들이라고. 회장님들은 이사, 뭐 대표 기관 이런 걸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그 법인을 위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하고 외부적으로 그 법인을 대표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회장님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분들 실질적인 대표 기관이죠. 아이, 회장님들 다 바꿔.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 그럼 바꿨잖아, 다 싹. 그죠? 예, 다 모아놓고. 아,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그 다음날 CUT죠, 바로? 와, 그 다음날도 아니고 오후에 CUT다. CUT 영어 좀 어렵죠? 예, 예, 그 다음날 CUT 바로 그냥 CUT 날아가는 거야. 등기 안 돼 있어도. 그죠? 예, 가끔 제가 영어를 씁니다. 좀 어렵긴 해도. 예.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도 등기는 안 돼 있어도 그 법인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위해서 대표 활동을 하고 있는 자면 그 자는 그냥 대표기관으로 본다. 그렇다는 얘기는 법인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표기관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사단법인회 같은 경우에는 사원총회. 사원총회는 대표기관 아니죠. 그 다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그 다음에 대표권 없는 이사 있습니다. 대표권 없는 이사는 아예 정관에서 이사의 5명 중에서 A, B, C, D, E 이사 중에서 A, B, C 이사만 대표권이 있다라고 정해놨대요. 그럼 A, B, C 이사만 대표권이 있고 D, E 이사는 대표권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대표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임의 대리인이라고. 법인의 임의 대리인이라고 해서요. 이 대표기관이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는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전문성을 참 많이 갖추고 훌륭하신 분인데 어떤 분야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법학 분야는 웬만하면 조금 알아요. 읽어보면 다 알아. 아, 근데 시설개론 같은 경우는 우리 이강일 교수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낫죠. 제가 가갖고 잘난 척하고 어쩌고 해봐야 잘못하면 깨지는 수가 있다고. 그럼 그 기술과 관련된 건 이강일 교수한테 잠깐 가서 이 일 좀 대신 좀 처리해 주시죠. 라고 해서 그 일만 위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회계 처리 같은 경우는 우리 윤지욱 교수님한테 가서 저 대신 이거 좀 잠깐 좀 처리해 주시죠. 라고 부탁드리면 나보다 훨씬 더, 저보다 훨씬 더 잘 처리하겠죠. 이렇게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람을 복대리인이라고 해서 임의대리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의대리인은 임시이사하고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이사는 정관으로 금지하지 아니한 특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타인을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이사를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지만 대표기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선이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경미한 과실만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경과실이 있다는 얘기는 중과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과실만 있어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실 부분만큼 법인에서 어떻게 합니까? 과실 상계도 가능하다. 과실 상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번에 이런 거 있어요. 대표기관이 아닌 자가, 이런 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대표기관이 했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든지 이거에 관해서 법인이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무 관련된 행위만 했을 때 직원들이 한 행위를 어떻게 법인이 개인적인 행위를 다 책임지겠어요? 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직무 관련된 행위를 했다 그러면 법인이 일부 책임지겠지만
대표기관이 했으면 직접 책임지고 대표기관이 했어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 또는 대표기관 아닌 자들이 한 행위는 법인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이때는 제3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항 의결에 찬성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때 그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용자 책임. 그래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일 시킨 자로서 책임지는 거지 직접 불법행위로 행위자로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법인이 직접 불법행위한 거하고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더 무겁죠. 그럼 이런 것도 또 성립할 수 있어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때는 사용자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 거고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용자 책임은 져야죠. 책임이 어떤 게 더 커요? 불법행위 책임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때고요. 제2항에 법인의 목적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랬잖아요. 이거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때 그 얘기죠. 목적 외의 행위니까. 그 사항 의결에 찬성한 사원이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2, 3위 기타 대표자가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담한 자 전체가 다 같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는 법인은 사용자로서 책임만 지는 거지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서설 말고 2번에 보시면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과 그 책임의 한계인데 성립요건에 동그라미 1번 줄 쳐볼게요.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있죠? 그럼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그리고 옆에다가 특임청의직 써놓으면 되겠네. 특임청의직. 그럼 밑에 내용 두 줄 다 안 읽어도 관계없잖아요. 그죠? 특임청의직.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서 등기됐는지 여부 따지지 않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 일명 누구라 그랬어요? 회장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요. 그래서 니은도 중요합니다. 옆에다가 써놓을게요. 그냥 니은 옆에다가 회장님 포함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디귿에 대표권이 없는 이사 법인의 기관이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죠. 그럼 대표권이 없는 이사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치, 일명 바지이사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두 글자. 스봉, 그죠? 이게 너무 좀 더 전문용어 썼네요. 자, 그 다음에요. 대표기관이 아닌 기관이에요. 사원총회, 감사, 이사가 선임한 임의대리인. 얘네들은 대표기관 아니잖아요. 예,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엔 또 사용자 책임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대표기관으로서 이사다라고 하는데 뭐 이사? 대표권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 아니라고 했고 거기 동그라미 2번은 일명 회장님 있죠. 회장님의 행위도 성립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본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직무에 관한 행위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직무에 관한 행위를 넓게 봐줘야 얘가 편하죠. 직무에 관한 행위를 좁게 보면 이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형 이론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겉으로 봐서 직무 관련성이 코딱지 반만큼만 있어도 직무 관련 행위로 봐서 둘 중에 선택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외형 이론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야 되는데 기억에 직무 관하여는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 수행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는 물론 직무 행위와 사회적으로 결련성을 가지는 행위도 모두 다 포함을 하는데 그 밑에 판례 1번, 2번, 3번 다 중요합니다. 그거는.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 행위가 설사 법령에 위반되는 것, 대표자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한 것이라도 직무 관련성을 인정을 합니다. 또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직무 관련 행위로 본다. 그게 법인의 책임이 진다는 얘기야. 불법행위 책임을.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기관의 대표 행위에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위 때 그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하더라도 외형 이론상 직무 관련 행위로 본다.
즉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게 외형이론이야. 그러니까 외형이론은요 굉장히 넓게 보겠다는 얘기죠. 법인을 보호하겠다는 거야, 상대방을 보호하겠다는 거야. 상대방을 폭넓게 보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불법행위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불법행위에 의해서 일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뭐 기역, 니은, 디귿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리을, 미음이에요. 가해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어야 돼요.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네, 인과관계. 이쪽에서 돌을 던졌는데 돌을 맞아서 다쳤다는 거죠. 그럼 누가 던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돌에 맞은 건데, 이쪽에서는 돌을 던졌는데 저기는 뭐죠? 병에 찔렸다는 거야. 그럼 내가 한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제3자는 선이면서 중과실이 없을 것 줄쳐야 됩니다. 선이면서 중과실이 없을 것. 자, 그거에 관한 판례가 밑에 있어요.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가 뭐야? 악의.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중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법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불법행위의 효과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불법행위 효과. 법인이 책임을 지는데 무슨 책임이라고 돼 있어요? 무과실 책임이다. 이 무과실 책임은 법인이 아니 대표기관 내가 철저하게 감시했는데도 얘가 몰래 나가서 사고 친 걸 어떡합니까?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암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했어도 일단 손해배상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무과실 책임은 니은에 보시면 뒷부분에, 첫 번째 줄 뒷부분에 법인이 그 대표자에 대한 선임 감독상 과실 없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 그거 보이시죠? 이게 무과실 책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서 35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 어떤 게 더 중요한 거, 무거운 거라 그랬죠? 불법행위 책임이 더 무거운 거라 그랬죠? 그럼 35조만 성립하고 756조 사용자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관, 개인도 같이 책임져야 되죠? 네, 그래서 기억은 두 번째 줄 중간까지만 줄 칠게요. 가해 행위를 한 대표기관도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어서 법인과 경합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그 성질은 부진적 연대까지만요. 부진적 연대 채무까지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부진적 연대 채무자 상호 간에는 구상권 행사할 수 없는데 다만 여러 가지 규정이 꼭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한 경우에 대표기관 개인에게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디귿도 저 출제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이 된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으면 이를 참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쪽 가로 3번도 굵은 글씨는 줄칠게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네들이 했다든지 아니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때는 얘네들이 같이 한 공모한 애들, 집행한 애들 다 같이 책임진다 그랬죠. 그 대신 법인은 사용자로서 책임지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두텁게 보호하겠다 그런 취지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동그라미 3번에 법인은 사용자로서 756조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21회 시험에 나오고 22, 23, 24회 시험이 다 빠졌어요. 아주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100%입니다. 100%. 아시겠죠? 네. 이거 한 판은 집에 가갖고 그냥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예. 에이, 저걸 색깔도 지금 몇 개인데 저걸 어떻게 그려? 뭘 어떻게 그려? 그냥 무식하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동영상 보시면서 제가 그려나갔던 순서대로 해갖고 무조건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릴 줄 아시면 한 문제 맞는 거예요. 문제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답도 가르쳐 줬어. 이 안에 있어요. 아시겠죠? 예,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법인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거든요. 근데 벌써 한 2, 3회에 걸쳐서 안 나왔다는 얘기 여러분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법인의 기관입니다. 법인의 기관은 법인을 운영하는 자들을 법인의 기관이라고 하죠. 이 법인의 기관은요,
자, 업무 집행 기관이 있어요. 업무 집행 기관이 있고요. 의사결정 기관이 있습니다. 의결 기관이 있고요. 업무의 감독 기관이 있습니다. 자, 업무 집행 기관을 우리는 이사라고 합니다. 이사. 특별한 경우엔 특임청직도 있죠. 예, 근데 평상시는 이사입니다. 이사. 자,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있습니다. 이사는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둘 다 있어요. 여기는 사단법인에도 있어야 되고 재단법인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있습니다. 사단법인에만 있고 재단법인에는 없습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없습니다. 자, 감독기관입니다. 감독기관은 여기도 사단법인, 감사지, 감사. 업무감독기관은 요 감독기관이에요. 여기 감사 얘기하는 거야, 감사. 감사인데 여기도 사단법인에도 재단법인에도 다 있을 수 있는데 이사 필수기관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모두 다 필수기관이고 항상 활동하는 상설기관이에요. 언제나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사원총회 이것도 필수기관입니다. 그런데 얘는 회의를 운영할 때만 조직되는 비상설기관이에요. 회의가 있을 때만 활동합니다.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고요. 회의가 있을 때만 활동하는 비상설기관이에요. 자, 감사가 중요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얘는 임의기관입니다. 이게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감사가 필수기관입니다. 필수기관인데 비영리법인은요, 활동 자체가 비영리이기 때문에 감사 같은 거 하기는 뭐 좀 꼭 있긴 있더라, 거의 다 있긴 있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감사를 두게 되면 항상 활동하게 되는 상설기관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사회라는 게 있어요. 이사회. 이사회도 임의기관이에요. 이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뭘로 둔다고요? 이것도 정관으로 둘 수 있다. 요것도 감사도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둘 수 있습니다. 사원총회. 이것도 정관으로, 이사회도 정관으로 둘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임의적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정관으로 규정하게 되면 정관에서 명시한 활동을 완전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됩니다. 만약에 이사회를 두기로 정관에 정해놓고 이사회에서 모든 의결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관 규정에 의해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사원총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삼위 해사삼회라 그래서 정관 변경이나 임의 해산 결의는 사원총회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정관에 이사회에서 다 한다. 그럼 이사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필수기관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기관은 아니다. 자, 여기서 이사는 자연인만 할 수 있어요. 이사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겠죠. 여러 사람의 이사가 있을 때는 법인을 대표할 때는 각자 단독으로 대표합니다. 그래서 5명의 이사가 어디 갈 때 어깨동무하고 스크럼 짜고 가고 한꺼번에 가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그리고 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각자 일하러 다 가야지. 그러니까 법인을 대표해서 활동을 할 때는 각자 여기저기 가서 일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업무 결정을 할 때는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을 해요. 그럼 5명의 이사 중에서 3명이 찬성했다. 그럼 업무 집행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2명은 일해야 돼 말아야 돼? 자기가 찬성하지 않았는데 해야지. 그래도 과반수로 결정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얘들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업무 집행하다가 법인에게 손해 끼치면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이 뭐래? 나는 찬성 안 했다 라고 하더라도 책임 같이 지는 겁니다. 초등학교 교실이 아닌 거야 이게. 그죠? 네. 그래서 이사는 자연인만 가능하다. 이사의 수는 몇 명으로 할 것이고 임기는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거는 정관으로 정하는 겁니다. 법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각 법인마다 이사를 몇 명 둘지 그건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정관으로 다 정하면 된다. 아시겠죠? 시험은 매년 나옵니다.
이사는. 가만히 봐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모두 필수기관이고 상설기관이죠. 여기는 필수기관이지만 비상설이잖아요. 얘는 임의기관이죠, 아예. 그래서 시험은 거의 이거 두 개 가지고 나고 80%가 이사 가지고 내고 20%가 사원총회 또는 사원 가지고 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사가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인의 이사 기간 한번 볼게요. 이사는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할 때 법인은 사단인지 재단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죠. 이사를 두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이사의 수와 임기는 제한 없습니다. 정관으로 정하면 되는 거고 이사는 자연인만 해야 되죠. 법인이 어떻게 이사를 하겠어? 뛰어다녀야 되는데 법인이 숨 쉽니까? 뛰어다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인은 이사는 자연인에 한다라고만 줄쳐놓고 이사의 임면이야.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었죠.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 뭐뭐 있었죠? 이자, 명목, 소, 사, 존. 이자, 명목, 소. 요건 재단법인.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사와 법인 사이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줄쳐놓으세요. 이게 위임에 관한 규정이 되게 재밌는 게 위임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들은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제 친구도 하나 좀 괜찮은 회사에 어디 그러면 아는 그 회사에 부장하다가 이사 됐대요. 그래갖고 막년에 나왔는데 이사 됐다고 전부 박수 치고 막 그랬어요. 성과급 얼마나 되냐? 그지 항상 돈이 문제죠. 직급 높은 거 올라가면 뭐해? 월급 없으면 꽝이지. 그래서 얼마나 되냐? 그래서 막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한 8개월 만에 잘렸죠. 그래요. 그래서 인원이 많을 때는 어떻게 이사 승진시키고 몇 개월 있다 자르고 이사 승진시키고 몇 개월 있다 자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치? 잘릴 것까지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죠. 좋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이사 사이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그 말은 기억에 첫 번째 줄 맨 뒤에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가 이사를 해임하거나 또는 이사가 사임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정관에 정해놨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그만두는 거고 혹시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위임에 관한 규정만 준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가끔 경험해요. 이사의 해임 절차에 또는 이사의 사임 절차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 사직서를 썼어요. 그럼 바로 어떻게 됩니까? 사직서 쓰고 권한 있는 기간에 도달하면 이사 사임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거 끝나는 거죠. 근데 이사의 사임 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사원청의 결의도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도 얻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가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럼 아직 사직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래서 사원청의 결의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까지 얻어야 되죠.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왔지. 와갖고 어제 제가 사직서 쓴 거 아직 사원청의 결의 없었죠? 그러면 네 그렇잖아. 그럼 돌려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좀 쪽팔리긴 해도 우리가 쪽팔리면 잠깐이고 그죠? 집에 가서 대가리 맨날 박을 거 아니냐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스스로 사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해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의 해임 절차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럼 위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바로 해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의 해임에 관해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해임 사유가 5개다라고 하면 이 5개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로 해임할 수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겠죠? 예, 그래. 그 정도는 알면서 시험만 나오면 이상한 거 골라요. 그래도 해임할 수 있다 이런 거 고른다니까. 이게 시험장의 미스테리요. 그죠? 예,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정관의 이사의 해임 사유 및 절차에 관해서 따로 정한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법인은 중대한 의무 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 집행이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어떤 경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관의 해임 사유 및 절차가 별도로 있을 때는 그 절차, 그 사유 아니면 해임할 수 없다예요. 이사가 사임의 의사 표시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정관의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뭐 특별히 더 볼 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쪽 가로 3번에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사의 대외적 권한, 그래, 이사의 대표권이 있습니다. 이사는 법인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5명의 이사도 5군데 가서 각각 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관의 취지에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죠. 이 사원총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단법인의 모든 운명을 싹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 해산하자라고 하는 것도 바꿀 수 있고요. 우리 목적사업 바꾸자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사원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대표권 제한입니다. 대표권 제한,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대표권을 제한했으면 정관에 기재해야 되는데 이게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었죠. 이자, 명목, 소, 사, 존이었잖아. 이게 중요하다 그래갖고 자꾸만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암기 뭐라고요? 이자, 명목, 소, 사, 존. 근데 뭐 있었는데? 등기사항. 이자, 명목, 소, 호, 존, 제출이 있었잖아.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했으면 등기를 해야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이사가 와서 부동산 법인의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한다고. 근데 등기부에 보니까 그 이사는 부동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럼 걔는 그거 처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등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았으면 선악불문하고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엔 정관에 기재해야 제한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등기하지 않으면 선악불문하고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사가 법인의 부동산 팔러 왔는데 정관도 가져오고 등기부도 갖고 왔어요. 근데 정관에 이렇게 보니까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이 돼 있네. 그래서 A 이사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등기부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사람이 그러겠죠. 이사한테. A 이사님이시죠? 그랬더니 네. 정관에는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이 없다고 돼 있는데요. 그럼 A 이사가 뭐라 그럴까? 그래서 그러죠.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럼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죠. 싸게. 등기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정관에 기재 있다. 제가 봤어요. 봤는데 등기 안 돼 있다고. 그럼 이의를 제기하는 게 뭐야? 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정관에 이게 등재돼 있는데요? 라고 왜 얘기하는 거예요? 깎아달라고. 등기부에 기재 안 됐다 그랬죠? 그러면 선악불문하고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제가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근데 등기 안 돼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근데 왜 내가 정관에 이게 정관에 들어가 있는 게 등기 안 됐다고 왜 얘기했겠냐고. 깎아달라고. 그럼 결국은 둘이 통모한 거 아니냐고요. 그랬어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았을 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 밑줄 쳐놓고 선악불문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 선악불문이라고 해놓은 게 밑에 가면 C 다줄 치면 되죠. 그래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제3자 범위에 관해서 학설은 대립하지만 선이자 악이자 모두 포함한다. 선악불문하고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복임권 제한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법학을 전공한 애다. 그럼 회계학이나 시설학, 뭐 이렇게 건축학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럼 가갖고 야, 네가 나 대신이잖아. 모든 얘기 다 해라. 그럼 넌 뭐 할 건데? 나는 그냥 꾸준히 놀고 월급 받을게.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모든 업무를 다 위임할 수는 없어요. 포괄적 위임은 무효지만 내가 하는데 나 죽어도 이건 잘 모르겠다. 야, 이거 회계 원리 이거 잘 모르겠네. 그럼 가서 윤 교수님 가서 요 업무만 좀 딱 좀 처리해 주십시오. 요렇게 위임할 수 있다고요. 이것도 정관에서 네가 무조건 해라 라고 명시해 놨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관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특정한 행위만을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자, 법인의 대리인이 이사 아닙니까? 이사가 다시 선임했죠? 그러니까 얘가 중복된 대리권이다. 얘는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법인의 일을 하는 거지. 대표의 일이 아니라. 법인의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대리인이고 얘도 대리인이고 그래서 대리권이 중복이 됐다. 그래서 뭐라 그래? 복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복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임권의 제한이다 라고 하는데 복임권 제한은 동그라미 B에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특정한 행위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특정한 행위만을 대리하게 할 수 있고 C가 더 중요해. 근데 포괄적 복임권은 인정되지 않고 포괄적 복임 행위는 무효다죠. 무효고요. 자, 저 뒤에 복임권 행사에 의해서 선임된 대리인은 복대리인으로서 법인의 임의 대리인이지 대표기관은 아니다죠. 그래서 D까지 줄 좀 쳐놓을게요. 얘는 대표기관 아닙니다. 복대리인이다. 그 다음에 이사의 대내적 권한이야. 이사는 내부적으로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지 아닙니까? 사무 집행해야 되죠. 사무. 네, 그래. 그래서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여러 명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면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되죠. 과반수로 결정을 해서 나는 반대했습니다. 나중에 사고 생기면 책임은 그래도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럼 이사의 직무집행 내용 그건 특별히 보실 건 없고 6번으로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야. 이사는 월급 받고 법인의 일을 하는 자 아닙니까? 그럼 월급 받는 자는 무조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성관주의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이를 위반했대요. 내가 5명 중에서 2명은 난 저거 찬성 안 했는데 그러면서 지네 둘끼리 손잡고 다니면서 삐죽삐죽하고 이렇게 쪽수 많다고 지네끼리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낮술이나 먹고 일 안 했대요. 그래서 법인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책임은 같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 임무를 해태한 때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대표기관도 아니죠. 그래서 이사회 니은해 보시죠. 니은해. 자, 니은의 뒷부분에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고 정관 규정에 의거 둘 수 있는 임의적 기관이다라고 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은 다 줄쳐놓을게요. 법인의 정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그 이사회 운영 여러 가지 면에서 일정한 권한을 부여했답니다. 정관 규정에 따라서 결의된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법인을 위하여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뭐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정관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사회 정관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에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했고 그 이사회가 부여된 권한 내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 그 행위는 다 법인을 위해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임시적 대표기관 했어요. 아까 임시적 대표기관 특임청직 이런 애들 있죠? 자, 임시이사야. 임시이사.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로 인해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그걸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식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자, 이사가 없거나 이사의 결혼이 생겼답니다. 뒤에 거 읽지 마시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사가 없거나 이사의 결혼이 생겼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가 없거나 이사의 결혼이 생겼다. 새로 뽑아야 되죠. 새로운 이사 뽑아야 되는데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 그럼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임시이사 선임하는 거 아닙니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이사 선임 절차 중단합니까? 계속 해야지 정식이사는. 그래서 임시이사는 언제까지 일하냐면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특별대리인이요. 법인과 이사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 당해이사는 대표권이 없어요. 이를 대신할 특별대리인 선임에서 그러하여금 법인을 대표하도록 해야 된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 대표기관이야. 대표기관으로서 원래 수익사업은 안 되는데 수익사업을 통해서 뭔가 자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해서 이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이렇게 했더니 A, B, C, D 4개의 법인이 여기 왔네요. 아주 공평한 절차에 따라서 공개 입찰 경쟁을 했어요. 해갖고 선정된 게 컴퓨터로 여기요. 여기. 그럼 여기 계약해야 될 거 아니야. 사무하자고. 근데 이걸 장모가 운영하네. 그럼 장모가 운영하면 어떻게 돼요? 지가 가서 뭐 어차피 컴퓨터로
뽑은 공개 입찰 절차를 거쳤는데 라고 하더라도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지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회피해야 되면 그러면 이사가 없는데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뭐죠? 특별대리인이란 말이에요. 이사와 법인 사이의 이해 상반 행위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된다고? 특별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특별대리인. 자,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에 이해상반행위 특별대리인이 한다라고 하는 거고, 직무대행자. 직무대행자는 아까 언제 선임한다 그랬죠? 이사의 선임 절차에 흠결이 있어서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송을 하게 되면. 근데 소송을 하게 되면 3년 걸리잖아. 그 3년 동안 이사가 일하게 놔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사의 업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가처분 하거든요. 그럼 이사가 없잖아. 이런 질문 합니다. 아, 그럼 신청한 사람 걔한테 업무 처리하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신청한 사람 이사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걔한테 네가 이사로서 업무 처리해라 그러면 이사 전부 제껴야 되죠. 모든 법인에서 이사의 업무 집행 정지 가처분하지. 그리고 자기가 소송하는 동안 이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사의 업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서 할 때 임시적 대표기관으로서 직무대행자가 선임이 돼요. 여기에 60조의 2로 가면요. 52조 2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못한다 아니다가 지금 몇 번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쉬어보세요. 52조의 이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뭔 소리야 도대체? 그죠?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직무대행자는요. 법인의 통상 사무만 할 수 있다는 거야. 통상 사무만. 에? 통상 사무는 정관에 정해진 사무 있죠? 이 통상 사무만 할 수 있는데 통상 사무가 아닌 사무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가처분 명령에 정해진 사무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정한 사무. 법원에서 너 가갖고 저기 가갖고 직무대행자 좀 해. 그 대신 이런 사항 좀 조사해봐. 왜 재판에 근거로 삼을 테니까 이런 사항 조사해봐. 라고 명령할 수 있죠. 그럼 그 사항 조사해야죠. 그리고 가서 이사 대신 일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럼 통상사무 해야 되겠죠. 근데 일이 맨날 통상사무만 생기냐고. 예상치 못한 일도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몇 개 얘기했어요? 3개. 예. 또 뭔가 암기하고 싶은 생각에 꽂힌 거야. 또 책에 설명 안 듣고. 몇 개 한다 그랬어요? 3개. 제 설명을 들어야 법 전문 내용이 이해가 가요. 뭐만 한다 그랬어요? 가처분 명령 정한 거. 그 다음에 통상사무. 통상사무에 없는 건 허가받아서. 다시 한번 가처분 명령, 통상사무 없는 건 허가받아서. 아시겠죠? 요 3개 할 수 있어요? 뭐라 그랬죠? 가처분, 통상사무, 허가. 그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52조의 이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처분 명령에 정했으면 통상사무 아닌 것도 할 수 있다고 반대해서 갈 수 있죠. 그럼 그냥 통상사무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통상사무 아닌 건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거기에 디귿에 보면요. 법인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디귿 보셨습니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랬어요. 아, 얘는 지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명령 받았죠? 그럼 얘는 더 이상 대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자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 무효다. 그죠? 근데 3년 있다 가처분 결정이 취소가 된 거야. 그러면 그 가처분 기간 중에 했던 행위는 전부 무효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처분 결정이 취소가 됐다 해서 다시 소급해서 유효가 될까요? 아닌 거죠. 한번 무효는 그냥 영원히 무효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었다 해서 무효인 계약이 유효로 바뀌지는 않는다. 줄 치셨죠?
그다음에 청산인,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이다. 청산사무 집행하는 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니까 24회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있죠. 24회 법인의 기관이에요. 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임의기관이라고 그랬잖아. 감사 안 둬도 된다고요. 필수기관은 뭐라 그랬어요? 이사하고 사단법인이니까 사원총회죠. 그럼 재단법인은 이사만 필수기관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사,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 감독기관으로서 감사, 이사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필수기관은 이사하고 사원총회인데 이사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필수기관이지만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있는 필수기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은 이사 하나밖에 없고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은 이사하고 뭐죠? 사원총회. 그죠? 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 간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거를 사원총회에서 결의한다는 거야. 제 거를. 그럼 저는 결의권이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결의권 주면 무조건 찬성이죠. 아예 그 회의장에 접근도 못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의장에 접근하면 문 앞에 서갖고 잘 부탁합니다. 아우 오랜만이야. 그쵸? 평상시에 대화도 안 했지만 이따가 점심 올 때 이러는 로비할까봐 아예 회의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 간의 관계사항 의결할 때는 그 사원은 결의권 없습니다.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는 소집 통지를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소집 통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집 통지 왜 보낼까요? 일주간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한 소집 통지를 보내도록 돼 있어요. 밑에 지문 읽지 마시고 제 설명 들으세요. 일주간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소집 통지를 발송하도록 돼 있다고. 일주일 전에 각 사원들한테 사원총회 열린다고. 근데 회의 목적 사항이 뭐다라고 하는 걸 명시해서 보내야 된다고. 그런 이유가 뭐냐고요. 공부해갖고 오라고. 공부 좀. 와가지고 소주 먹을 생각이나 해갖고 언제 끝나요? 50분 지났는데 저 인간 왜 계속하고 있어? 이런 거 하지 말고 공부해갖고 와서 좀 진지하게 임하라고 해서 회의 목적 사항을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고. 근데 느닷없이 회의 목적 사항이 제시가 안 됐는데 그걸 결의해 버렸다는 거지. 뭐라면서 이거는 대외비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외비는 외부에 대한 대외비지 내부적인 기관의 대외비가 어디 있어요? 대외비면 내부적인 기관은 다 보여줘야 되죠. 갑자기 결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의하는 거 반칙이라는 얘기예요. 그 못한다. 사원총회의 소집 통지서에 목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는 결국은 뭐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되죠. 자, 이사의 결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 선임합니까?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가 있어야 되지. 법원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 모든 법인에 법원에서 판사가 열중시하고 한 바퀴 돌면서 여기 법인에 이사 충분히 있어? 여기 이사 충분히 있어라고 확인합니까? 직권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가 있어야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감사. 그래, 감사까지 끝낼 거야. 어쨌든 간에. 감사. 임의기관이고 업무감독기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그렇죠? 둘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기관이죠. 그럼 감사는 뭐 하는 일을 하냐라고 하는 거야. 감사는 업무를 감독합니다.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야? 재산 변동 사항 감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사가 재산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재산 빼돌릴 수 있죠. 또 재산은 안 빼돌리는데 또 태만해 갖고 낮에 맨날 사우나가. 그런 거 감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고 재산 변동 사항을 감독을 합니다. 감독하다가 부정한 사항이라든지 불비한 사항이 발견이 됐대요. 그럼 어떻게 돼? 저녁에 만나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수첩 보여줘야 되나? 내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단법인 같으면 주무관청에 보고하지만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사원총회에 보고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원총회를 보고하려고 이사한테 사원총회 좀 소집해 주세요. 그럼 이사가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야 되니까
회의 목적 사항을 뭘로 할까요? 그러면 당신을 좀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사가 알겠습니다. 그러지만 그날 저녁에 긴 칼 비껴차고 담장을 넘어가겠죠. 이런 일이 생길까 봐 감사도 직접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사의 업무 집행 중요한 건 재산상 업무 집행 감시한다 이거보다는 부정불비 사항이 있으면 사원총회 보고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근데 사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누구도? 감사도 총회 소집권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와? 사원총회가 나오죠? 사원총회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